안녕하세요.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미국 이민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신분문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보통 처음에 미국에 오면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에 오는 목적에 따라 주로 단기간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말하고,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신분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할 때는 보통 이 그린카드라고도 불리는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민 관련 변호사가 아니고 그저 일반 평민이라서 제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죠. 이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이 미국 정부의 이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내용이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SCIS라고 약자를 쓰는데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로는 보통 미국 이민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그린카드라고 써있는 탭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그린카드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그린카드 엘리지빌리티라는 목록을 같이 볼게요. 여기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같이 보시면서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영어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혹시 제가 해석한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영어 고수님들께 댓글에 정정 내용 부탁드립니다. 제가 왼쪽에 웹사이트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에서는 글씨가 다소 작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풀 화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카드 엘리지빌리티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주권 지원 자격 분류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는 의역을 해보면, 너 임마 그린카드 갖고 싶으면 아래 내용 중에 너한테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거 선택해가지고 여기 링크도 걸어놨으니까 정보 잘 읽고 지원하길 바란다.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총 8개 분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가족과 고용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데, 사실 이 두 개 항목이 우리가 흔히 아는 영주권 신청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 외에도 다른 6개의 항목들이 더 있습니다. 특별 이민자 유형, 난민, 망명을 통한 신청, 인신매매, 범죄 희생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 학대를 받는 희생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 그 외에 다른 카테고리를 통한 신청, 그 레지스트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가족을 통한 영주권입니다. 영어 해석이 그리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는 그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그리고 오른쪽에는 당신이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에 결혼하지 않은 자식, 자녀, 그리고 최소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가 되겠네요. 짧게 말하면 본인이 시민권자의 아내 또는 남편, 자식, 부모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국 시민권자의 친척들 또는 영주권자의 친척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시민권자의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나 딸이면서 나이가 21세 이상인 사람, 또 시민권자의 결혼한 아들이나 딸, 다시 말해 당신은 결혼을 했는데 당신의 부모가 시민권자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최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가족들,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그 자녀들, 그리고 21세 이상의 합법적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이것은 영주권자가 21세 이상이라는 거겠죠. 그 미혼 자녀가 21세 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 시민권자면 나의 아내 또는 남편, 자식들, 그리고 부모님까지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영주권자면 나의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식까지는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부모는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데리고 오시려면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나의 자식이 결혼했다고 해도 내가 시민권자면 결혼한 자식들도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영주권자라면 자식이 21세 이상이고 결혼한 상태라면 나의 영주권으로는 데리고 올 수는 없네요. 그래서 시민권자가 아무래도 영주권자보단 뭔가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시민권자는 정말 미국 국민, 미국인인 거고, 영주권자는 그 미국 땅에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외국인인 거니까요. 다음은 시민권자의 그 피앙세, 그러니까 그 결혼 예정자 또는 결혼 예정자의 자식들이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여기 좀 클릭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 K1 비자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답니다. K1 비자는 그 피앙세 비자라고도 불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해외에서 어떤 이유로 좀 살다가 결혼할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미국에서 결혼하려고 미국에 데리고 올 때 내어주는 비자라고 합니다. 이 비자가 나오면 90일 안에 보나파이드한 결혼을 해야 한대요. 보나파이드라는 게 한국어로는 진실된이라고 뜻이 나오네요. 이게 라틴어라고 하는데 good faith 또는 좋은 또는 진실된 신념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기치지 말고 진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미국 시민권자의 과부, 미망인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른쪽 부분 해석이 좀 어려웠습니다. widow or widower of a US citizen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and you are married to your US citizen spouse at the time your spouse died. 이 부분에서 at the time your spouse died 이게 어렵더라고요. 대강은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죽은 것, 그러니까 과부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짐작은 하는데 처음 보자마자는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결혼식장에서 배우자가 죽은 거예요. 숨겨둔 전처가 나타나서 분노하면서 갑자기 남자를 죽였다거나 그런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은 시점과 내가 결혼한 시점을 같이 본 거죠. 맞나? 무지한 저로서는 아직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에게 학대를 받은 희생자로서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와가 제가 맞게 발음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약자인데 직역하면 여성 폭력에 관한 법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에 대해서 형사사법 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좀 더 나은 대응을 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약자를 위해 만든 법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좋아서 결혼했는데 마침 이제 시민권도 있는 남자고 난 미국에 살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술만 먹으면 소위 개가 되는 겁니다. 맨날 여자를 때리고 학대하고 때론 협박까지 하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너 영주권 서포트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이 바와라는 법에 입각해서 이 남자의 동의 없이 이 여자 혼자 이 남자 몰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처음에 victim of battery라고 하길래 이게 뭐지? 전기차 타다가 사고 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배터리의 뜻은 배터리 뿐이었거든요. 이게 법률 용어더라고요. 한국어로 직역한다면 학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배트는 몽둥이, 배터는 구타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배터르드는 구타당한, 매맞는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는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아이들 또는 부모인데 이 시민권자에게 또는 영주권자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을 통한 영주권 신청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경우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저도 이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었습니다. 총 3개의 순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순위부터 볼게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등에서 탁월한 능력 보유자,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매니저나 임원. 얼마나 유명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의 김연아 선수나 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도 되면 1순위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임원 정도 되면 이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2순위는 높은 학위가 필요한 직업 소유자, 과학, 예술, 사업의 탁월한 능력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특히 이 세 번째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가 재미있는 점은 다른 고용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고용이 된 상태이니까 회사의 후원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이 항목은 그런 후원하는 회사가 필요 없이 오직 본인의 경력과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높은 학력과 10년 이상의 경력 등 정말로 이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라고 판단되는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이 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분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익에 해당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제 발전, 미국의 노약자와 빈곤자들의 주택 문제 해결,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미국 환경과 자원 개발에 기여,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발전, 미국 정부 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인의 건강생활 개선. 이 중에서 미국 정부 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정말 멋진 일이 되겠네요. 미국을 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자, 3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이상의 훈련 및 경력을 필요로 하는 숙련된 노동자, 2년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또 2년 이하의 경력을 요구하는 스킬이 필요하지 않은 노동자입니다. 예로 든다면 미국의 호텔에 가면 청소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남미 쪽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에 해당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주권이라는 것이 꼭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미국에 살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자신에 해당하는 경로를 잘 찾아서 신청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1순위 다 뽑고 2순위 그 다음 뽑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이 순위마다 이미 미리 영주권의 개수를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 1순위 지원자가 예상보다 너무 적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2순위, 3순위의 영주권 티켓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영주권량을 조절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익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의사분들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지정된 다소 소외된 지역에서 풀타임으로 클리니컬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임상 실무라고 직역이 되는데 아마 의사로서 환자를 본다는 의미겠죠. 그와 함께 어떤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의사를 일컫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이민입니다. 이 투자이민으로 미국에 오신 한국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 밀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한 12억 정도 되겠네요. 또는 특정 지역에서는 50만 불, 즉 6억 정도 투자를 해서 최소 10명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특별한 이민을 통한 그린카드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의 어떤 멤버로서 비영리 종교단체를 위해 미국에 일하러 오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청소년 이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학대받고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 그래서 SIJ 상태로 분류된 아이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SIJ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민을 하는 아이들 중에 부모로부터 방치되고 학대받고 버려진 아이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장기간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학대를 하는 부모의 아이가 부모 손잡고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엔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 미국에 온 것이겠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도 여전히 부모는 아이를 학대했고 주변 사람의 신고로 청소년 법률 어떤 콜트에 나가서 재판관이 도저히 이 아이는 이 두 부모 밑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 아이가 원래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아이는 SIJ로 분류가 되고 그렇게 분류가 되면 이 아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국적 사람들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들이죠. 이때 미국의 승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국민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정부를 위해 아프간이나 이라크 언어를 통역해 주었던 통역사들, 또 2003년 3월 20일 이후 이날이 바로 이라크 전쟁의 공식적인 시작일입니다. 미국 정부에 고용되었던 사람들 등이 해당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야 이제 전쟁 끝나고 고국에 남아도 나라는 망했고 배반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준 것이겠죠. 그 다음은 미국에 일하러 온 방송 관계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네요. 다음은 나토 같은 국제적인 조직에서 일한 사람에게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게 해주는 분류도 있습니다. 다음은 난민이나 망명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두 경우 다 최소 1년 전에 망명자 또는 난민 상태로 인정을 받은 자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거나 범죄 희생자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 이 분류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T, Non-Immigration 비자가 필요합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무인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 시대에도 인신매매가 있는가 봅니다. 강제 노동을 시킨다거나 성적으로 강제적으로 몸을 팔게 하는 그런 범죄의 희생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합법적인 이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든지 또 신고하면 바로 미국에서 쫓겨나야 한다든지 하는 개인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벗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단순히 불쌍해서 비자를 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인도주의적인 차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주로 인신매매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잡고 처벌하기 위해서 이 희생자 또는 피해자들이 정부를 도와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잡으려면 신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으로 T 비자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학대를 당한 희생자들을 위한 그린카드 신청 분류입니다. 처음 두 개 항목은 앞서 나왔던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분류를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다른 분류에도 속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중복되어 표기를 해둔 것 같습니다. 그 큐반 어드저스먼트 액트의 아래에 있는 배우자 또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큐반 어드저스먼트 액트에 대해 조금 알아보면 그 이제 쿠바란 나라는 예전에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있었고 미국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친미 관계인 그 바티스타 정권이 쿠바를 통치하지만 그동안 쿠바에는 수많은 쿠데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뭐 그동안 미국이 정확히 어떻게 쿠바를 통치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쿠바 안에서 반미 감정과 여러 가지 불안한 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그 피델 카스트로 그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 후보토는 이제 미국과 쿠바는 적대 관계가 됩니다.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이때 많은 쿠바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미국은 이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냉전 시대의 잔여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큐반 어저스먼트 액트란 법인데 이 법의 특징은 그 다른 영주권 신청에서는 가족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어떤 서포트해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필요한데 이 법은 그런 서포트해주는 것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IT 난민법 아래에 있는 학대받는 배우자 또는 아이들. 그 IT에는 그 악명 높은 그 장클로드 디발리에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 1972년부터 이 독재자의 인권 탄압에 못 이겨 미국으로 보트를 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 독재자 디발리에가 그 미국이 적대시하기를 원하지 않는 반공산주의 동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미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난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경제적 그 이주자들로 분류했는데 IT 출신의 망명 신청자를 막기 위해서 IT인들을 구금하고 교도소 등에 배치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IT라는 그 섬나라는 쿠바의 바로 옆 나라인데요. 쿠바 난민들은 바로 받아주었던 상황에 비하면 IT 난민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상당히 대조적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IT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절차를 거쳐서 1998년에 이 IT 난민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다른 분류를 통한 그린카드 신청입니다.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 그 제비뽑기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져서 좀 더 찾아봤는데 2020년 제비뽑기는 이미 추첨이 끝났고 21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5만 5천 명분의 비자를 추첨으로 준다고 합니다. 과거 5년간 이민자 수가 5만 명 미만인 나라 출신에 한해서만 이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과거 5년간 영주권을 받은 수가 많아서 이 제비뽑기를 신청할 수 없는 나라가 써 있습니다. 한국인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제비뽑기를 할 수는 없네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미국 내 보다 다양한 나라 출신의 구성원을 뽑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때는 이 프로그램을 없애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 뉴욕에서 그 트럭 돌진 테러가 있었는데 그 범인이 이 비자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 비자 추첨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가 진짜 많은가 봐요. 그 오죽 사기치는 사람이 많았으면 이민국 공식 페이지에도 만약에 너 당첨됐다고 사기 메일이 오면 절대 돈 보내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그 큐반 어저스먼트 액트는 일단 앞단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학대받는 아이들 그리고 IT 난민도 말씀드려서 넘어갈게요. 아래 그 루텐베르크 패롤리라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보시면 루텐베르크 패롤리라는 방법을 통해 미국에 가석방된 사람 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미국의 그 상원 의원인 그 프랭크 루텐버그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고인입니다. 이분이 만든 법인데 구소련 시절에 소비에트 공화국에 가보셨나 봐요. 거기서 사람들이 종교적 자유도 없고 여러 가지 자유가 억압받는 모습을 보고 좀 측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국에 오면 특별히 본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어떤 증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영주권을 내주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겠죠. 이 조항은 2011년에 종료되었는데 그 후에 의회에서 다시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있는 방법이긴 한데 보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 차이니즈 가석방 조정법. 70년대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난민들이 이제 보트를 타고 엄청나게 주변국으로 피난을 왔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올더리 디펄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1997년 이전에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올더리 디펄처 프로그램이란 것이 그 UNHCR, 그 유엔 산하 기관이죠. 후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베트남 난민들에게 그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들에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땅을 밟았던 사람들에게 2000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라고 하네요.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인디언들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으니까 어떤 미안한 마음에 주는 거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다음은 미국에 있는 외국 외교관에게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교관이어서 미국에 있는 고국 그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미국에서 애가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는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대사관이라는 곳이 특수한 곳이고 미국의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요. 대신에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섹션 13이라는 항목도 있네요. 그 미국의 외교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이거나 뭐 갑자기 나라가 없어졌다거나 뭐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 국익에 이득이 되고 도덕적이고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확실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뭔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재인 듯한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지스트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지스트리를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건너와서 현재까지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현재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사전 조사는 하겠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방법이 탄생한 배경은 제가 좀 찾기가 아직 어려웠는데 짐작컨대 이미 40년 이상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불법 체류였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살아왔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영주권을 내주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오늘은 미국의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주권이란 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제도적으로 참 많이 성숙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을 받아주고 물론 그 배경에는 구냉전 시대의 대립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미국 내의 사람들의 다양성이 미국을 큰 나라로 만든 어떤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